저는 저 뒤에 화면에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 자,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피아노를 갖다가 대중 앞에서 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을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혜택받은 사람이거나 행편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서민들 자녀 중에서도 피아노를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은 형편의 음대를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피아노 연주에 동원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피아노까지 이렇게 잘 다룰 정도로 된 사람들이 기껏해야 주사파, 두목, 이석기 석방을 하고 저기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두들깁니다. 저 사람들이 이석기가 누군지 모르고 통진당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그 후예로서 민중당이 뭔지 모르고 또 저 집회의 성격이 뭔지 모른 채 나가가지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술하는 사람들 자존심도 셉니다.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정파,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이석기 석방을 위한다며 피아노 50대를 동원한 앞에서 저런 식으로 이 연주를 하러 왔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 시위 때 마이단 광장입니까? 그 앞에서 굉장한 학살이 발생했을 때 피아노 독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프랑스 테러가 발생했을 때 파리에서 그래서 백수십 명이 죽었을 때 피아노 독주로 이 슬픔을 녹이던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피아노를 50대를 갖다 놓고 저렇게 청와대 앞에서 연주하는 부분은요, 대한민국의 좌파가 이제는 거대한 그야말로 이 돈과 조직의 파워를 가진 집단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12월 20일 검찰 격려 음악회를 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황장수는 솔직히 말하면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도 그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연주하고 집회할 그런 여력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의나 진리, 도덕 등을 이렇게 다 자신들이 독점한 것 같았던 586 운동권들, 이것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와가지고 자신들만이 옳다라는 아집에 가득 찬 위선과 가시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80년대에서 변하지 않은 채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가졌던 조직력, 정보력,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기술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사회에 자기들 교두보를 만든 다음에 곧바로 야권과 당시 야권과 결합되면서 그 야권이 지금 여당이 되면서 그때마다 자신들의 이 조직력을 넓히면서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사회를 주무르는 위치에 가버렸습니다. 윤건영이든 백원우든 그리고 조국이든 다 그런 것들이죠. 김경수도 그렇고요. 정경덕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도구다. 바둑알이다. 수단이다. 말로만 촛불이고 횃불이고 국민이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모든 선동과 조작과 리더는 우리가 한다. 당신들은 대중으로서 우리를 따라주면 된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80년대 때 한총련 전대협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때 군사 정권하에서 고생한다. 이런 부분 하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든 마지 못해서 하든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든 관계없이 운동하는 학생들을 심정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동권 내부에서 보면 계파투쟁, NL이니 PD니 CA니 이런 계파투쟁이 벌어졌고 또 그 밑에서는 언더서클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진짜 이너서클로서 운동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었다라는 일종의 흑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가의 학생들은 흑막 뒤에 있는 일은 보지 못한 채 그냥 학생회장 선거에 나와서 누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수업 거부를 하고 가투를 하고 교문 앞에서 대치를 하고 이럴 때마다 이 시대에 대한 부채감, 민주화라는 어떤 이 희망 그리고 또 시대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로 묻지마 지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 저도 그랬고 제 방송 보시는 상당한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때 투쟁을 하는 방향이나 노선들을 어느덧 북한과 연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되는 반미, 반일, 반제국주의, 친북 쪽으로 운동권을 서서히 변화시켜 갔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저 같은 사람들은 곧바로 제동을 걸면서 이것들 뭐 하는 짓이냐. 이것도 지금 하는 게 거의 빨갱이 대자라고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북한의 하수인들이냐 하고 일찌감치부터 작은 몸부림이지만은 대학가의 학생운동이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학생운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평생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왔어요. 단 한 번도 주사파나 한총령 전대회에 끌려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그냥 건성으로 학생운동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지거나 또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까지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대 사태라고 건국대학에서 며칠 동안 경찰과 대치했던 사태 이런 것도 다 한총련 주사파들이 벌인 사태였죠. 그런데 다수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운동권이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투쟁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권 좌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좌파의 거두격인 최장집 교수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민주를 위해 투쟁을 한다라는 사람들이다. 운동권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비슷하다. 즉 파시즘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386 계급이 정치 계급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를 만들고 있다. 자기들이 과거의 기성의 군인 출신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정치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이 끌고 가는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투쟁을 해왔어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 위치에 올라 있잖아요. 이인영이부터 우상호부터 임종석이부터 다 그 위치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본질이 진보의 도덕적 파탄이다. 386을 진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강남 좌파는 현실의 변화를 모르고 30년 전의 사고를 냉장고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이 학생운동 때 순수하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직업 정치꾼이 돼가지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팔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독재의 지금 핵심이 되어버렸다.
자, 이걸 좌파 지식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민주화라는 것은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변하면 민주화의 내용도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 바뀐 내용에 걸맞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노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노조는 지금 사회 경제 변화의 시스템에서 정규직 노조가 핵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 임시직 노동자의 증가가 노동 문제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이제 부차적인 위치로 물러나야 되고 그들을 중심에 놓고 노동운동이 아닌 사회 곳곳에 이렇게 쌓이고 있는 프리카리트라 그럽니까?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 불안정한 임시직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 문제의 핵심이 돼야 되고 그거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공유 경쟁이 이런 것들이 사기인지 실체인지 봐야 타다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이 나오는 건데 무식하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나 또 이들이 중심이 된 시민사회단체들 촛불 들고 나섰지만 이면에는 그야말로 집단 이익단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운동권 패거리와 그들 운동권 패거리의 한때 생산센터 역할을 하던 이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정권에 지금 끈앞풀이 되어서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의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지해서 30년 전의 사고에 머리가 굳어 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운동권의 조폭식 패거리주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것이 한국의 운동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끝이 난다. 그러면서 총선만 끝나면 여당 의원들은 대선 주자한테 줄을 선다.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다. 반역에 가세하지 말고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생명이 다한 문재인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라고 하지 말고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 여기 처리의 독재의 공범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근래에 문 정권을 비판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비판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이 보수의 오리지널 출신들은 왜 말들을 이렇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은 문 정부의 세 가지 정책,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고 드루킹 사건과 울산 등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권력으로 개입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치 부정이다. 옳은 이야기죠. 둘째,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했다. 통제가 있어도 좋을 자리에 권력의 칼을 들이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셋째,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신형 독재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를 배합을 시도한다. 자, 이런 시도들은 반드시 단두대에 올라 단죄될 것이고 이걸 시도한 정권은 민주주의와 자유권의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자, 오늘날 이 쓰레기 386, 586 운동권들이 머지않은 시기에 역사의 심판의 장에서 다 척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스탈린도 소련 인민들을 구한다고 권력을 잡았지만 소련 인민들을 아주 지옥으로 빠뜨렸습니다. 자, 세상에 매사 혁명이니 선동인이 하는 것은 끝이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의 지금 이 핵심이 되어
권력의 칼을 독재로 휘두르는 이 지금 586들 다 심판을 받을 순간이 다가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